안녕하십니까. 목포대학교 강봉용 교수입니다. 오늘 섬의 날을 기념해서 처음으로 섬 미래 포럼을 하게 됐는데, 제가 기조 강연을 처음 맡게 돼서 정말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두홍 원장님, 이사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섬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자 미래자원이다. 2018년에 2월 달에 박지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섬의 날이 확정됐습니다. 그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부겸 장관이었습니다. 그분이 섬의 가치를 재발견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달에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총리실에서 발표했는데, 그것은 이제 섬의 날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신 그 전남도지사 이낙연 지사께서 총리로 올라가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섬을 국가의 미래자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목포 MBC 창사 50주년을 맞아서 보내오셨습니다. 그것을 조합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지원 의원님은 지금 국정원장님이 됐고, 그 다음에 그때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김부겸 장관님은 총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낙연 도지사께서는 총리를 거쳐서 대표를 거쳐서 이제 대권 주자까지 돼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섬의 앞장선 분들이 상당히 최소 총리까지는 됐다.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군요. 그래서 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하나의 천대의 대상이었는데, 천대의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그거였는데, 이제부터는 섬이 하나의 행운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가 되고 싶은 분은 섬에 앞장서면 아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총리는 될 것 같습니다. 농담 비슷하게 좀 진실을 섞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이 주제로 그때 현 총리와 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이 성장동력과 미래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합해서 제가 한번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섬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이미 일찍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섬을 어떻게 봤는가, 이 이야기 하려면 굉장히 길겠습니다만은 아주 간명하게 말씀드리고, 현재 섬이 방치에서 국가의 정책의 대상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어떤 그런 조짐, 이런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는 섬 정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에 대한 관심의 세계적인 추세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94년에 발효되었던, 이게 유엔 해양법 협약은 한 40년 이상을 국가 간의 논의를 거쳐서 40-50년 후에 드디어 발효가 된 것이 유엔 해양법 협약입니다. 제 1항에서는 그 정의를 아주 엄밀하게 내렸고요. 이것이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섬의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고, 만조 때도 수면에 있어야 되고, 자연적으로 형성돼야 된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섬은 2항에서 영해라든가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이런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섬을 가진 나라는 이러한 바다에 대한 권리, 이 중에서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요합니다만은, 이 해역에 있는 모든 경제적 권리를 섬을 가진 나라가 다 가진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태평양에 우리의 섬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배타적으로 우리가 경제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 면적이 무려 45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 남한의 그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한 4.5배에 해당되는 그러한 면적의 배타적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바다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랑에서 정의한 모든 섬에게 다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섬, 그렇지 못한 섬은 빼자. 하나의 예외 조항이 바로 사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994년 이후로 이 바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그 바다에 대한 관심은 섬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불러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1996년에 바다의 날을 제정했습니다만은 바다의 전제가 되는 섬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는 바다를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섬에 대한 싸움의 사활을 겁니다. 남사군도 이것을 이제 그 필리핀에서는 스프렐리 군도라고 부릅니다만은 중국과 저기 그 밑에 있는 것이 되겠죠. 필리핀, 그 다음에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만 주도권은 지금 중국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릴 열도 밑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만은 쿠릴 열도 중에서 일본 쪽에 있는 4개의 섬을 둘러싼 러일 간의 분쟁이 바로 그 두 번째가 되겠고요. 다음에 센카쿠, 이건 중국과 일본과 중국 간의 그런 분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도. 저기 보면은 일본이 다 끼어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만 빼고. 일본은 섬에 대해서 옛날부터 지금도 계속 배고픕니다. 우리는 섬에 대해서 얼마나 배고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그 섬이 중요하기 때문에 섬을 둘러싼 전쟁도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포클랜드 전쟁. 이건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는 말비나스라고 불립니다만은, 그래서 일본은 저 위에 있는 섬이 미나미 도리시마, 이게 오키노 도리시마입니다만, 미나미 도리시마에 활주를 만들었죠. 사람이 사는 것처럼 해서 예외 조항에서 이제 벗어나서 섬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저기 미나미 도리시마 남태평양에 45만 제곱킬로미터를 통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키노 도리시마는 지금 콘크리트로 발라놨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밑에 이렇게 그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인 것처럼 표시를 하고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섬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해양 영토, 배타적 경제 수역을 기준으로 하는 해양 영토를 보면은 일본의 해양 영토가 중국의 3.5배입니다. 물론 각국이 이제 주장하는 영토입니다만은 우리 해양 영토의 10배를 넘어섭니다.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도라든가, 그다음에 가거초라든가, 여기에 이제 해양 과학 기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중일 삼국 간의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둘러싼 그러한 주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4년은 유엔에서 세계 작은 섬 국가 발전회의. 근데 이제 우리 문 총장님께서 계실 때 선언했던 것인데요. 2014년은 이제 작은 섬 국가의 해다. 이렇게 유엔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려 시대까지는 바다를 소통의 길로 생각을 했고 섬을 그런 바닷길의 징검다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시대까지의 문명의 흔적이 섬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도서문화연구원에서도 이제 많이 밝혀냈고 정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고려 이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해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도의 용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흑산도 가운데 사진이 되겠습니다만은 국제해양도시라든가. 이 전라남도는 이제 섬이 가장 많고 중국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 해양강국 고려 시대의 전남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도서문화연구원에서 이러한 그 총서 중에 하나를 해양강국 고려와 전남이라고 하는 것을 기획을 해서 출판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 들어가면은 문득 바다를 금지하는 정책을 씁니다. 내력을 이야기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들어오면 바다를 금지합니다. 바다를 통해서 중국을 못 가게 합니다. 바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만 육지를 통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바다를 금기시하고, 섬에 사람이 살면 바다를 금지를 못하니까 섬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육지로 쇄안을 해옵니다. 그래서 섬을 비워버리는 이른바 공도의 조치를 취하고, 섬이 갑자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는데 육지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섬으로 슬금슬금 숨어 들어가죠.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섬놈, 뱃놈, 객것이라고 하는 천시의 그런 비칭이 칭해지게 된 것도 조선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몰래 들어가서 섬에 살면서 육지에서는 중국 문화화돼서 없어져 버린 우리의 어떤 그런 문화, 민속 이런 것들을 이 단절된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온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외의 하나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사진으로 쭉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장례식을 하더라도 축제식 장례를 하고, 저희 다시렉이나 비금도의 밤달에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그다음에 뱃노래, 답배노래, 이제 배와 관련된 노래라든가, 그다음에 장례식에서 독특한 뭐 초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강강술래도 여성만의 놀이가 아닌 남녀가 같이 하는 그러한 띰띠기 강강술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게 남겨집니다. 육지에서는 사라져버린 고려 이전 시대의 어떤 그러한 풍속이 섬에는 남겨져 있는데, 오늘날 이런 풍속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어서 어찌해야 될지 좀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의 섬의 인식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신안의 퍼플섬, 우리 박우량 교수님이 아주 가장 자랑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국제적으로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는 그 매력 포인트를 대서특필을 하는데, 제가 댓글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댓글 90% 이상이 이런 식입니다. 무슨 섬 여교사 성폭력 사건, 무슨 섬 염전노예 사건, 이걸 거론하면서 섬은 야만의 공간이 저런 게 뭐가 필요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자, 오늘 이제 발표를 맡은 김윤 목포 MBC 김윤 국장이 도서문화연구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섬 지역 범죄 보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고 하는 석사학위 논문이죠. 섬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이 만연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론 보도에도 가감 없이,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보도돼 버리는 이제 그런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섬은 범죄 청정구역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청정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좀 과장일지 모르지만 육지보다는 범죄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 범죄가 일어나면 그것이 모든 섬에
그런 것처럼 보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양상, 상당히 충격적인 그 부정적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것도 이러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섬에 대한, 바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 바다는 세계로 통하는 열린 공간이고 개방의 상징적 공간이죠. 글로벌 시대, 신해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폐쇄적인 그런 인식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고려시대까지 했던 개방적인 역사인식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자. 오른쪽에 지도는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거꾸로 놨죠. 한반도 거꾸로 놓고 보니까 바다로 열려있는 한복판에 이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 이것이 이제 해양수산부의 하나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자, 근래 들어서 섬이 방치에서 국가정책의 대상으로 이제 떠오릅니다. 그 시작은 1896년 2월 3일 고종의 칙령으로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때 섬은 방치되었는데 여기다 군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섬으로만 된 군, 완도군, 돌산군, 지도군. 이 지도군은 오늘날 신안군이 되겠습니다. 2월 3일. 그래서 섬의 날을 2월 3일로 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1980년에 도서개발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정책적으로. 도서개발 5개년 계획. 그래서 1차, 2차 해서 추진을 해나가는데 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섬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를 하면서 1986년에 도서개발 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10년 단위로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2021년이기 때문에 4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인프라 구축, 말하자면 하드웨어 구축에 중심을 뒀는데 이 3차에서는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이라고 하는 새로운 슬로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도 점차적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한계가 여전히 있다. 처음에는 섬 인프라 개선 중심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유형화, 특성화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주민 참여를 또 강조하기도 하고 가고 싶은 섬 관광 정책을 또 열심히 내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시 하드웨어 중심의 섬 정책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확인했듯이 섬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여전하다. 그리고 섬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현실은 역시 개선되지 못했다. 서울 인근의, 경기도 인근의 섬들은 이처럼 또 난개발과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섬의 인구의 고령화, 그다음에 무인도화가 그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이 4차에 걸쳐서 40여 년 동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섬 관광 일변도의 정책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섬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돼서 한국섬진흥원이 이제 사막도에 오게 됐습니다만은, 자, 섬에 대한 인식 바꾸기. 자, 인구가 섬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환경 만들기. 이런 방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섬 정책의 패러다임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2월
섬의 날, 세계 최초, 가장 섬을 무시하고 천시했던 나라가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만들었다. 역사의 대반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지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이번에 섬의 날 원래 3회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2회로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제 내년에는 아마 군산에서 이 3회 대회가 개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때마다 섬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두 메시지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2018년에 제정이 됐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201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타죠. 2020년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도서개발 촉진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도서가 섬으로, 다음에 개발이 발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섬발전촉진법 이름이 바뀌면서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법에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은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결국 섬정책의 컨트롤 타워 한국섬진흥원은 이곳 목포 사막도에 오기로 결정이 됐고 조만간 초대 원장이 선임되는 대로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영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역시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다음에 국가성장 동력 및 미래자원 만들기,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섬의 가치를 재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섬은 해양 영토의 거점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육지 영토가 1이라고 한다면 해양 영토는 4.5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자극적인 표현을 쓰자면 생활 영토, 바다는 우리의 생활의 영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지만이 생활 영토다 생각하는데 생활 영토 5.5배 확대 실현, 이걸 섬을 통해 가지고 이뤄내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활 문화의 다양성, 100개의 섬이 있으면 100개의 세계가 있다. 정말 가치 있는 공간이 바로 섬이다. 그다음에 섬의 복합성입니다. 섬이라고 하는 말, 아일랜드의 어는 IS 바다 플러스 땅, 랜드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랜드가 아니라 바다를 포함한 랜드예요.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 독도는 우리 섬이어야 됩니다. 독도는 우리 섬이라고 할 때 바다를 포함하는 개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할 때 바다를 뺀 땅, 랜드만 강조하는 것이죠. 섬은 랜드가 아니라 아일랜드입니다. 섬은 섬경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용어를 지난 국제 포럼에서 영국에서 오신 누구죠? 우리 홍성기 이사장님이 초청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강연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분이 말한 게 아일랜드스케이프. 우리는 경관하면 영어로 랜드스케이프만 합니다. 근데 바다의 경관은 시스케이프입니다. 아일랜드스케이프는 뭐냐면은 시스케이프 플러스 랜드스케이프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육지는 랜드스케이프, 바다는 시스케이프, 섬은 시 앤드 랜드스케이프. 그게 아일랜드스케이프다.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치를 인식하면서 국가 성장 동력 및 미래 자원으로 실현해 나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건 대단히 복합적인 섬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는 살아있는 섬이어야 됩니다. 바로 섬 생태,
청정 자원의 개념, 이 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이다, 섬의 자원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전제돼야 된다. 쓰레기라든가. 그래서 이 자원이면은 이 섬에서 산업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산업을 이 섬 주민들이 먼저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그러한 섬의 자원을 지켜줘야 됩니다.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 돈이 된다, 산업이 되고 일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운동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산업의 차원에서 청정의 개념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살기 좋은 섬, 경제, 일자리, 산업이죠. 저는 이제 섬 6차 산업의 진흥을 주장합니다. 섬이야말로 6차 산업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지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고 싶은 섬, 섬의 복지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별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접근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안여객선 공영제 하나를 핵심적인 의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런 것과 함께 해야 될 것이 가고 싶은 섬입니다. 섬 관광이죠. 그런데 전제 핵심 1, 핵심 2가 빠지고 연계해야 될 가고 싶은 섬 관광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느냐. 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하자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자, 이것을 한국섬진흥원이 추진해야 될 하나의 책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제언, 첫째로 섬 6차 산업 진흥, 그래서 섬 경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근데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 융복합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은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닙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온 개념인데 지금은 많은 농촌 사회를 이야기할 때, 농촌 사회 산업화를 이야기할 때 이런 그 6차 산업을 이야기하는데 그 최적지가 섬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차 산업이 핵심입니다. 청정수산물과 농산물을 생산한다. 2차 산업은 하나의 부가가치입니다. 친환경 가공을 통해서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자. 3차 산업도 역시 부가가치입니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그런 생업의 현장을 체험하고 힐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섬의 관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은 6차 산업의 최적지입니다. 아일랜드, IS 플러스 랜드, 아일랜드스케이프, 시스케이프 플러스 랜드스케이프. 1차 산업이 굉장히 다양한 1차 산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청정 자원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풍이 부는 그 농산물 또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섬발전 촉진법 작년 12월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섬 관광과 섬 산업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섬 관광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섬 산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역시 도서문화연구원의 석사학위 논문이 하나 중요한 석사학위 논문이 나왔습니다. 안종경 선생이 6차 산업 개념의 적용을 통한 섬 산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일본의 성공 사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아직은 성공 사례는 아닙니다만은 성공 가능성이 있는 조짐 몇 가지 이런 사례들을 제안하면서 분석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은 1차, 2차 산업, 이 생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입니다. 섬생업, 그 다음에 플러스 섬여행을 융합하는 전략입니다. 섬생업은 섬 단위로
한 개 내지 두 개의 특화 산업을 이제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섬생업이 핵심인데 가서 보니까 플러스 알파도 있더라. 이게 바로 이제 여행의 개념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이야기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예, 그래서 이제 양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섬에서 나는 산물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스토리텔링과 마케팅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의 검은도. 검은도는 옛날에 고등어로 유명했습니다. 고등어. 지금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이제 고등어가 잘 안 잡히고 있는데, 그 섬은 어업이 중심인데 이 검은도 사람은 언제부턴가 해풍쑥을 특화한 6차 산업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제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검은도 사건과 영국군 흔적. 우리는 이제 검은도를 왜 가느냐? 영국군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예, 뭘 보러 가느냐? 검은도의 해풍 쑥밭을 보러 간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자, 쑥밭이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제품을 가공을 하는데, 저도 저기 그 송편이라든가 이제 쑥개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주문을 해가지고 냉동에 넣어놓고 아침 식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이 쑥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식재료인데, 육지에 있는 쑥은 못 먹어요. 예. 그래서 이 해풍쑥을 특화해서 해풍쑥 힐링 체험장으로서 사우나 뭐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6차 산업의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해도, 하나의 조짐으로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완도입니다. 완도는 어떤 하나의 섬 이야기 하기가 좀 구체적인 섬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완도는 해조류로 특화된 6차 산업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박람회를 하고 있죠. 굉장히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공식품을 완도 현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탁을 합니다.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이게 박람회장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플러스 알파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장보고라든가 이순신이라든가. 네, 앞에 검은도도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그 매력적인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업이 뭘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삼별초도 있고, 추경주도 있고, 윤선도도 있고, 항일의 섬 소환도도 있고 등등. 그다음에 이제 비금도는 조금 미흡합니다만은 좀 오래되기는 검은도의 해풍숲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이 섬초. 근데 아직 진행이 더딥니다. 섬초라고 해가지고 저런 가공식품을 만들고, 근데 플러스 알파도 상당히 매력적인, 섬에는 매력적인 이야기라든가 민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핵심 제안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섬복지인데요. 이 복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접근성이다, 교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객선은 1970년 최악의 여객선 사건으로 기록된 남영호 사건. 아마 제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여객선이 검은도 인근에서 침몰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목숨을 앗아간 사건. 1993년 서해 페리오 부안에서 위도로 가는 도중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2014년에 4월 16일 세월호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 옆에 보면은 그 일지가 엄청 많잖아요. 3대 대형 참사 20년 만에 한 번씩 와요. 그러니까 개선이 되지 않고, 그러니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섬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2014년 세월호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섬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몇 년 동안. 예.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개선되지 않은 한은 섬의 복지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객선 시스템의 실태를 2014년 세월호 때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여객선 회사의 영세성, 그 다음에 여객선의 노후화, 관리의 부재, 승무원 책임감의 부재, 이게 선정조차도 비정규직. 그 다음에 과도한 여객선비, 육상교통비의 4배 내지 5배 정도 됩니다. 킬로미터당. 그 다음에 이런 사고 후에 대책. 저는 이게 소 잃고 유양간 고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소 잃고 유양간을 방치하고 또 소를 사온다. 이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해양수산부에서 대책을 발표를 했죠. 거기에 연안여객선 공영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통제와 규제 위주의 여객선 안전대책으로 탈바꿈해버려요. 공영제 논의는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항률이 급증하고 조금만 기상이 안 좋으면은 못 뜨게 합니다. 이게 통제 규제죠. 그러면은 해양 사고는 줄어드느냐? 오히려 급증한 걸로 나타납니다. 이게 도대체 이것은 정책이 아니죠. 그러다가 연안여객선 공영제 논의가 다시 일어난 것은 2017년 대선 때 5월 8일 문재인 대선 후보가 인천 유세에서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공약으로 발표를 합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영제가 준공영제로 슬그머니 바뀝니다. 이 준공영제는 안 됩니다. 준공영제는 현재의 상태에서 보조금만 더 들려주는 것입니다. 공영제를 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연안여객선 선진화를 통해서 이 여객선이 하나의 육상의 길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 설정, 전환을 해야 된다. 육상교통로와의 연계, 육상교통망과의 균형, 이런 것을 이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안전, 쾌적, 저렴한 연안여객선을 국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면은 전 국민이 바다와 섬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부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인식이 변화하고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구나, 생활 영토가 확대되고 해양 영토 의식이 심화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섬을 거점으로 하는 해양 관광, 이 연안여객선을 타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같이 섞여서 그 섬을 방문하는 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육지 중심의 국가 관광에서 이 섬을 거점으로 한 관광이 확대되면 국가 관광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그다음에 중소조선 산업의 발전의 계기가,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인데 큰 데만 잘 만듭니다. 중소조선 산업은 형편없습니다. 한국 조선산업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 섬에 사는 주민이 1.6%밖에 안 되는데 공영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예상 소요 예산을 2014년에 우석훈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내릴 수 없는 배라고 하는 책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부채를 포함하면은 1조 원이면 된다. 부채를 빼면은 4천억이면 된다. 자, 4천억 1조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런데 이 천사대교를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은지 아세요? 6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 비교하면은 큰 돈이 아닙니다. 완전 공영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제학자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연안여객선 공영제에는 여객선도 도로다라고 하는 SOC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준공영제가 아니라 완전 공영제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한국연안여객선 공사 양자 체계로 육경과 해경이 서로 양립해 있듯이 그런 양립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외국의 여객선 공영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캐나다, 그리스와 노르웨이, 미국, 스웨덴의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객선은 도로입니다. 일본 가고시마에서 사쿠라시마까지 한 3.5km 정도 되는데, 거기는 도로에서 바로 이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로로 나가요. 그리고 톨게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금을 냅니다. 이게 배가 도로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배가 또 철로이기도 합니다. 저런 그 국제 그 철로 시스템에서 바다를 건너가는 배, 거기에 그 기차가 태워져 있죠.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섬성은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이다. 하나의 역사적 개념입니다. 섬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자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됐다. 그것은 생활영토 5.5배 확대 프로젝트에 해당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이야기했던 제조산화, 국가균형 발전이죠. 가장 저평가된 공간, 그렇지만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공간에 대한 공간으로서 섬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 거기에서 국가균형의 어떤 그러한 방침이 논의되기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